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의 두 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다시 내 귀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날 행복하게 했다. 그제서야 나는 만성적 우울증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난 알고 있었다. 다시 시작된 우리의 만남 저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 절규 선언이 마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문서처럼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나의 열의에 이끌려 다시 잦아진 만남에 기뻐하면서도 그이는 그때까지도 사랑하는 여자를 가난의 늪으로 끌어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돌이키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다. 애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깊이 방황하는 그 일을 보면서 절망과 야속함 속에 가슴을 태우는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다. 서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해 갈등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눈에 띄게 야위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대령으로 진급해서 대구에 있던 제2군 사령부의 관리참모부장으로 근무 중이셨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가족들을 돌보시던 어머니가 오랜만에 내가 머물고 있던 이모님 댁으로 올라오셨다. 어머니는 내 여인 모습을 보자 소스라치듯 놀라셨다. 어머니가 다급히 그 이유를 물어오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송구하고 처연한 심정이 되어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이가 절교를 선언하고 숨어버렸던 일, 전방에 있는 부대로 찾아갔던 일, 그이의 어려운 가정 형편,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를 무책임하게 그 가난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결심,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가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몸만 상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 지경이 되도록 의논 한마디 없었느냐며 혀를 차셨다. 송구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사실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고 싶었지만 내 나이가 아직은 결혼이라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일렀다. 특히 맏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이 어떠실지 조심스러워 감히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두 사람이 그 지경이 되도록 어미가 되어 모르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히긴 하다만 널 위해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다했다니 전중이의 마음고생이 보통 심한 게 아닌 모양이구나.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바른 사람이 너 때문에 일도 못하고 몸이 그렇게 상하고 있다니 정말 큰일이구나. 네 나이가 아직 어려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어제 오늘 알게 된 사이도 아니지 않느냐. 본인들 심정이 그 정도라면 지금 정혼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냐? 아버님도 전중이를 무척 좋아하시니 한번 의논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때가 되면 너희 두 사람 부부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던 참이었단다. 아버님과 상의해서 그 댁에서도 좋다고만 하시면 정혼을 하도록 하자. 너도 아직 어리고 두 사람이 다 할 일이 많으니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번에 일단 약혼이라도 하면 전중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약혼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평소 부모님이 전중이를 몹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호감을 갖고 아껴주신다는 것과 사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집안 형편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도 흔쾌히 받아주실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었다. 또 이화여대는 결혼을 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칙이 있어서 의과대학은 6년을 다녀야 하는 만큼 결혼은 그저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오랜 세월을 두고 깊어져 온 우리 사이를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어쩌면 부모님도 그분을 미래의 사위로 점 찍어두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짐작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평소에도
늘 식구보다 더 지극한 정으로 전중이를 반기시고 떨어져 있을 때면 마치 친자식같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 이따금 그이에 대한 애정이 나보다도 오히려 더 깊어 보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 확신이나 짐작이 나로 하여금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섣불리 꺼낼 수 있게 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이에 대한 부모님의 그런 신뢰가 나와 그이에게 더 깊은 번민을 주고 있었다.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려면 진실로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으리라. 아니, 그이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무자격자라고 간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번민을 쉽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정혼을 하여 우리 관계를 분명히 해둘 수만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는 지독히 자존심이 강하고 정직해서 계속 괴로워하며 방황하다가 다시금 나와 헤어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 분명했다. 내게는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는 아버님 어머님이 자신을 받아주실지 아닐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애초 내 부모님께 그런 청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을 돌리게 하는 일이 쉬울 리가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만나 설득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난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 길로 그의 근무지이던 김포를 향해 달렸다. 그는 그때 막 공수교육을 마치고 공수특전단 작전과에 근무 중이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이 낭보를 전하고 싶어서였다. 약혼 허락을 하셨다고? 갑작스런 나의 방문에 놀라는 그에게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자 더욱 놀라고 당황해했다. 감사와 경탄, 그리고 곤혹스러움이 교차하던 그때 그의 얼굴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손을 잡고 효창동 이모님 댁으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이모님과 함께 안방에 앉아 계셨다. 두 분 모두 잔뜩 걱정에 찬 표정이었다. 순자에게 들으니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네를 좀 보자고 했네. 아버님과 상의를 해서 자네 부모님께도 의논을 드릴 테지만 그런 신변에 관한 일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루속히 일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순자가 어려도 사람 보는 눈은 있는 아일세. 그만큼 오래전부터 알았고 가깝게 지냈는데 나는 자네를 선택한 이 아이가 잘못 선택했다고는 여기지 않네. 그리고 아버님과 나만 해도 그렇네. 이미 자네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오래지 않은가. 두 사람이 서로를 그만큼 생각해주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헤어지기는 왜 헤어지나. 둘이 열심히 서로 도와야지. 사람 됨됨이가 자네만 하면 딸 가진 부모가 더 이상 뭘 바라겠나. 우리 순자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좋아하면서도 헤어지려고 했다니. 젊은 사람이 좀처럼 하기 힘든 생각을 다하는 자네가 난 더욱 믿음직스럽기만 하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난 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도록 하게. 어머니의 말씀은 간곡하고 정겨웠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에 담아두셨던 말씀이 분명했다. 그이는 머리를 숙인 채 젊고 가난한 한 장교에게 보내는 어머님의 순수한 신뢰와 호의를 받드는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이는 이미 결심한 듯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말씀은 정말이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늘 저한테 잘해주시는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순자에게도 이미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순자의 행복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서로 좋아하고 한때는 저도 과욕을 부려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급 장교의 형편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한 몸뚱이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께 받은 은혜만 해도 앞으로 갚을 길이 없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 사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여보게, 나야말로 어려운 시대의 군인 아내로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내가 왜 군인 가족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다 잘 안다네. 나도 귀한 딸을 키워 내가 겪은 고생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자네가 어디 남인가? 우리 순자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이미 자네를 식구 이상으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운명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면 호의호식하며 잘 살지는 못해도 식구들이 오손도손 다정하게는 살 수 있을 걸세. 가진 것 없는 것이 뭐가 그리 흠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그분 얼굴이 도무지 말이 아니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이제는 그만 마음을 잡고 일에 전념하는 것을 봐야 당신도 마음이 편하시겠다는 어머니 곁에서 이모님도 그래, 그렇게 하게. 그래야 도리지. 라며 합세하셨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에게 절교 편지를 보낸 날 이후 그이는 사랑과 결혼,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현실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자신의 온 존재가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마음속의 갈등은 격렬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분 상처를 감싸 안으며 자네가 어디 남인가 라며 오히려 정혼을 권유해 오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날 그이는 오랜 방황과 번민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과 감격을 눈물로써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이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신히 내 공부방으로 물러나온 후였다. 그제서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밝은 얼굴로 그이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미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거야. 그 옛날 우리 가족이 만주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폐허 속에서 한 장 한 장 흙벽돌을 쌓아갔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터전은 계속 위협받을 텐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겠어? 사실 그 이후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예견대로 얼마나 많은 사풍과 폭우가 몰려와 우리를 공격했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우리는 몇 번이고 함께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우리의 미래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렇게 다짐해오는 그이에게서 예전에 그분다운 투지와 열기가 되살아나는 듯해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더구나 사랑하는 그분과의 미래가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깊이 행복해했을 뿐이다. 얼마 후 양가 사이에 은혼 말씀이 오간 후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한 나들이에 나섰다. 처음으로 시부모 되실 어른들을 뵈러 가는 길이라 차림새부터 신경이 쓰였다. 어머니는 양장보다는 한복이 그분 댁 분위기에 어울릴 것이라며 짧은 감색 통치마에 흰 모시저고리를 준비해 주셨고 긴 생머리는 뒤로 넘겨 댕기로 가지런히 묶어주셨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기는 해도 자꾸만 긴장되었다. 싱글벙글거리는 그의 곁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사정없이 뛰어 가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시원스레 펼쳐지던 여름 논밭 풍경과 대구 효성여대 앞 역에서 내려 논뚝길을 따라 걸어갈 때 사방에서 요란하게 들리던 개구리 울음소리는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시댁이 있던 봉덕동은
용두방천이 흐르는 시 외곽에 있었고 부근엔 특히 논이 많았다. 논두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바깥 담장의 가칠한 콜타르가 유난히 눈에 띄는 기와집 앞에 그분은 멈춰섰다. 흙벽에 검정 기와를 얹고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다. 소박하면서도 운치 있어 보였다. 한번 보고 싶었다. 그의 어머님은 대문까지 달려나와 내 손을 잡으시며 투박하지만 너무도 정겹게 들리던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반겨주셨다. 고생을 많이 하신 데다 치아까지 다 잃으셔서 입가에는 주름이 가득하신데도 흰 모시 한복 차림의 어머님은 뽀얗고 맑은 피부에 고운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 당당한 풍채를 지니신 아버님은 저만치 대청마루에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셨다. 아버님은 주위가 다 환해지는 것만 같은 웃음이 그이와 너무도 닮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이의 아버님인 줄 알 수 있었다. 훤히 드러난 앞머리와 가슴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에서 근엄함이 느껴지는 중에도 인자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며느리를 맡는다고 법도를 갖춰 입고 계시던 아버님의 의관매무새에서는 옛 선비들의 풍취가 물씬 풍겨났다. 찬빗으로 곱게 벗은 회색 머리를 옛날식으로 은비녀를 꽂아 쪽지으신 어머님은 입고 계신 한복이나 다소곳한 몸가짐새가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을 보여주고 계셨다.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마루에 올라 두 분께 큰 절을 올렸다. 두 분 어른에게서 느껴지던 가문의 법도와 위험 때문에 약간 위축되어 있던 나는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모님이 워낙 인정스럽다는 그의 말에는 조금도 과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절을 받으신 후 아버님은 연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자랑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님은 그러면 새 아기가 당황해한다며 아버님을 말리시면서 어려워하는 나를 푸근하게 감싸주셨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에서까지 새 식구가 될 나에 대한 배려와 다정함이 물씬 풍기던 두 분이셨다. 곁에서 얼굴 가득 기쁨에 차있던 베이지색 여름 장교복 차림의 그의 모습은 아직도 내 뇌리에 새겨져 있다. 겨우 반나절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그날 두 어른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오래오래 내 가슴에 남았다. 돌아오는 길, 어머님은 손수 만드신 떡과 묵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주셨다. 참으로 정이 넘치던 댁이었다. 얼마 후 그분 댁으로부터 택일 문서가 도착했다. 그의 아버님의 힘있는 필체로 쓰여진 약혼 길일은 이듬해 정월 1959년 1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약혼 날을 받아놓고부터 약혼에 이르는 그 달콤한 시간 사이에도 내겐 그이 몰래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었다.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지만 그이에게는 약혼식에 입을 변변한 양복 한 벌 없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라 하더라도 나로서는 너무도 뜻깊은 날 그분이 변변치 않은 양복을 입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의 양복 마련 비밀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통 약혼식 예복은 친정집에서 마련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공연히 고민을 한 일이었다. 어쨌든 양복을 내 힘으로 마련해보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보니 비용을 마련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그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라 학생 신분의 나로서는 교통비, 책값, 커피값 등의 용돈을 아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 청파동에서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까지 꽤 먼 길을 걸어 다녔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이가 외출을 나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을 삼갔다. 그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양복값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무리를 한 끝에 가까스로 양복 한 벌값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비용을 마련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비용 준비보다도 난감한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유난한 결벽증을 가진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복을 맞춰주는 일이었다. 내 선의와 진심을 설명한 후 양복을 맞추러 가자고 해도 흔쾌히 수락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든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눈치채지 않게 양복점까지 유도해야만 했다. 과연 어떻게 양복점 문턱을 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그것이 나에겐 비용 마련보다 더 큰 고민거리였다. 창경원에 놀러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아주 즐거웠어요. 외출 나온 그이는 느닷없이 놀러 가자는 내 말에 의아해했다. 그동안 내가 외출을 삼가는 이유를 알리 없던 그이는 처음에는 곡해하여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었다. 간신히 마련한 오붓한 시간이고 소중한 데이트인데 용돈을 절약하기 위해 외출하지 않는 내 처신을 섭섭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즈음엔 아마 앞으로 결혼에 어렵게 살 것에 대비하는 모양이라며 은근히 기특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사실 창경원은 목적지가 아니었고 지난번 창경원 가는 길에 눈에 띄었던 광교 거리의 양복점들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양복점 거리였다. 일부러 한껏 즐거운 척 이야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양복점이 즐비한 거리로 유도하는 데 성공한 나는 이번에는 그이 몰래 진열장을 훔쳐보며 적당한 가게를 고르느라 마치 고개를 하는 기분이었다. 외관이 요란하게 보이는 집은 비쌀까봐 겁이 났고 초라한 집은 또 솜씨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했다. 확실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채 보이는 가게마다 좋을지 나쁠지 가늠하며 망설이는 사이 어느새 여러 집을 엉겹결에 지나쳐버렸다. 갑자기 불안해지려고 할 때 마침 깔끔해 보이는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런던이라는 간판을 내건 양복점이었다. 난 가만히 그이의 팔을 끌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를 두고 나는 주인에게 양복을 맞춰야 하니 치수를 재달라고 말했다. 그이는 몹시 당황해했지만 나는 짐짓 모른 채 해주었다. 사실 그로서는 낯선 양복점 주인 앞에서 치수를 재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도 그날 착잡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속수무책으로 몸의 치수를 재고 있던 그이의 모습이 생각난다. 다시 한번 양복점에 들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어서 가복은 생략해달라고 하고 가게 문을 나서면서 나는 양복 외에도 와이셔츠, 벨트, 넥타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는 낭패감에 빠졌다. 그런 것들을 대체 또 어떻게 장만한단 말인가. 정말 산 넘어 산이었다. 당신에게 물론 준비한 옷이 있겠지만 얼마나 어렵게 이룬 약혼이에요. 이런 뜻깊은 일에 꼭 제 손으로 당신 약혼 예복을 장만해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길에 나와서야 나는 사정 설명을 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몹시 조심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이 역시 사실은 자기도 내게 숨기고 있던 것이 있다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정작 자신은 입으로도 없으면서 그동안 전방근무를 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내게 줄 약혼 선물로 손목시계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양가로부터 약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대구집 대문 옆에 변소였다고 부끄러워하며 남은 돈으로 그 변소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했다. 또 한 번 뜨겁고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렇게 마련한 그의 애틋한 선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서로를 위해 비밀 약혼 선물을 마련하느라 함께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다. 남편에게 선물할 시계줄을 사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른 아내,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의 이야기를 그린 오 헨리의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났다. 가난이 빚어낸 해프닝,
약혼을 앞두고 벌어진 이 해프닝은 우리에게는 가난했으므로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다. 그러나 가난은 역시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안심하고 있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아야만 했다. 그이의 양복도 나의 약혼 예물도 다 준비가 되어 어느 정도 느긋한 마음으로 약혼 날을 기다리고 있던 즈음이었다. 벼르고 별러 충무로에 있던 스카라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던 지붕이라는 이태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대강의 줄거리도 모른 채 찾았던 그 영화는 하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 후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파국에 이르는 참혹한 과정을 그린 작품이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서로를 절실히 사랑하는 두 연인의 순결한 결혼식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러나 곧 장면이 바뀌고 영화는 가난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행복을 그 마지막 가능성까지 완전하게 파괴해버릴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해부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영 시간 내내 꼼짝도 못하고 앉아 낡은 방 두 칸에서 9식구가 등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기막힌 가난의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부부이면서도 함께 있을 공간을 찾기 위해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눈을 피해 빈집이나 철로변을 찾아다녀야 하는 안타까움. 비좁고 더러운 방에서 많은 식구가 기거하느라 일상 자체가 그대로 지옥을 연상시키는 비참함.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그 젊은 신혼부부가 지닌 마지막 재산, 즉 사랑의 힘도 존엄성도 가난의 사나운 파괴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급기야는 그들의 삶 자체가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모습이 스크린 위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는 영화가 보여주는 가난의 엄청난 파괴력에 압도되어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과연 저런 정도의 극단적 가난, 과연 저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간직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겁에 질린 내 마음속으로 먹구름 같은 회의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런 가능성을 알고 미리 나를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 영화 속의 부부처럼 파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군인 생활을 하며 부부가 겪게 될 난관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당장 월세방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그이의 처지는 영화 속 비극의 주인공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당시 우리 처지에서는 결코 봐서는 안 될 가난의 파괴력을 그 영화를 통해 그만 목격하고만 셈이었다. 영화관을 나와 말없이 헤어지던 그날, 그분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불안했었다. 염려했던 일은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다. 정혼을 하고부터 간신히 원래의 패기를 되찾아가던 그가 그 충격적인 영화로 인해 다시 번민에 빠져 야위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정도 병이라더니 그의 경우가 그랬다. 정이 많아 마음이 여리고 사려 깊은 성품이라 이런 식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이에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절절매곤했다. 더구나 아무리 충격적이긴 해도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동안 나와 어머니가 쏟았던 간절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내 처지가 애달게 생각되었다. 영화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영화관을 찾은 것을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분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나 자신도 우리 두 사람의 처지와 너무도 흡사한 내용의 그 영화를 보고 가슴이 서늘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이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이는 다시 날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번민의 늪에 빠져들어갔다. 이번에야말로 난 정말이지 속수무책이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회의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난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이의 방황은 물고 물리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난 그런 방황에 대한 아무 대책도 갖고 있지 못했다. 앞으로도 또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제2, 제3의 지붕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처받기 쉬운 그분을 휘청이게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방황과 회의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6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6년간의 끝나지 않은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6년 후의 내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날마다 깊은 회의가 서성이고 있었다. 마침내 난 엄청난 결심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에게 내 심경, 즉 아무래도 의대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날 난 가슴 치는 설움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좋아하는 내가 그 이와의 결혼을 위해 의사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암담한 기분을 어쩔 수가 없었다. 젖은 눈으로 조용히 날 바라보시는 어머니에게 그이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학업을 그만두고 결혼을 해야만 그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그동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남겨둔 그분 댁의 어려운 집안 살림 형편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맏딸인 내가 진정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 부모님이신가. 평소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시는 일 없이 묵묵히 지켜보시면서도 딸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원까지 지켜주시면서 활로를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온갖 궁색한 사정을 얘기하며 결혼을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 처지가 너무도 송구스럽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상한 모습, 그리고 쉴 새 없이 그 일을 괴롭히며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절박한 상황들, 그 모든 것이 떠올라 숨막히도록 가슴이 저려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정말이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전중이는 너무 마음결이 곱고 책임감이 강해서 도대체가 뭘 예사로 넘기질 않는 모양이니 네 말대로 그냥 뒀다가는 무슨 일이 나고야 말겠구나. 당신께서도 평생 어려운 생활을 해오셨으므로 영화 한 편에 의해서도 여지없이 동요되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셨던 것일까. 서름으로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내는 내 등을 쓸어주시며 어머니는 나와 그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나 유난스런 성품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이래저래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네 아버지 말씀처럼 전 중의의 그런 성품은 잘만 밀어주면 대성할 그릇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댁 형편이 어렵다니까 너야 물론 겁도 나겠지만 옛말에도 혼인치레 하지 말고 팔자치레 하라는 말이 있단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해도 잘 살 사람은 잘 살고 바리바리 씻고 가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법이야. 지금 어렵다고 해서 크게 마음 쓸 것 없다. 어머니는 신랑 댁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면 아무래도 모든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차라리 잡아놓은 약혼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것이었다. 정성 들여 키운 딸이 어려운 집에 가게 되는 것도, 또 그렇게도 좋아하는 공부도 대학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다 가슴이 아프실 텐데 어머니는 이번에도 주저없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셨다. 얼마 후 양가의 의논을 거쳐 약혼일이었던 1월 24일은 결국 혼인의 날로 정해졌다. 신랑이 함이 오던 날의 일이다. 우리 집에 모여있던 친척들에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 먼저
함을 지고 온 친구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은데 놀랐고, 다음에는 예단이 든 가방이 지독히도 무거워서 놀라워했다. 함에 넣을 것이 별로 없다고 고민하던 그이가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가방을 골라 가방 무게로라도 한몫해야겠다고 나름대로의 꾀를 낸 탓이었다. 참 우습기도 한 발상이었지만 막상 가방의 무게에 놀라 뭔가 값진 것이 많이도 든 모양이라며 친척들이 함 앞에 모여들 때는 그이도 몹시 속이 타는 눈치였다. 다행히도 전후 사정을 짐작하신 어머니가 아이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니 우선 대접부터 해야겠네 하시며 함은 나중에 보자며 열지 않으시는 바람에 결국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이는 그 일에 두고 두고두고 어머님께 감사했다. 드디어 결혼을 하루 앞둔 섣달 보름날 밤, 내일이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설렘과 준비로 온 집안이 정신없이 부산할 때였다. 그이가 내가 그토록 애써 장만해준 새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 당신과 어머님께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소. 내 그 은혜는 꼭 갚고 말겠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 찾아왔소. 결혼 후에는 신부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고 말을 올려야 한다던 그이는 그날 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내게 어색한 존댓말로 그렇게 다짐했다.